개회사를 보겠습니다. 개회사는 중앙대학교 김성욱 교수님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욱 교수님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김원식 보건복지분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개회사에 앞서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뭔가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통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양쪽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좀 젊은 층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야, 이게 뭐 통일을 뭐하러 하냐, 뭐 꼭 한민족이 한 나라여야 되냐. 세계에 보면 그 나라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은 민족과는 별개로 같은 민족도 여러 개 나라로 돼 있지 않느냐. 게르만 민족이 뭐 여러 개 나라인데 우리가 굳이 뭐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 하에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통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통일 비용도 들고 갈등도 있고, 독일도 보니까 통일하고 나서 상당히 사회적 갈등도 많고 한데 통일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쪽 극단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극단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열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꼭 뭐 자유를 기초로 하는 자유통일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통일도 괜찮다. 한민족끼리 뭉치기만 하면 된다. 은연중에 또 북한식으로 통일해도 된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각은 전부 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통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든 쟁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통일을 하는데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모든 면에서 같은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뭉쳐야 됩니다. 뭐 서로 종교도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견해 차이가 약간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더의 전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묶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개조라고 하는 단어가 요새 정치가들이 자주 쓰더라고요. 왜 이런 단어를 쓰게 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이 좌파 쪽에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이 주좌파가 정권도 잡고 정치 앞서 일선에 나오면서 이미 그 노동운동을 말할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사회 영역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을 하려면 이 국민의식을 대개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번국민적인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개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끝에 명칭에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선재단도 그 중에 하나이고, 바른사회 시민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연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테 힘을 맞춰서 첫 몇 년은 이렇게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좀 교류를 하자.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고 재정 여력이 허락되고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사단법인이 됐던 재단법인이 됐던 어떤 법률적인 체계를 갖춘 그 형체를 갖춘 단체가 태동할 때까지는 이렇게 느슨한 네트워크 형태로 가자. 이렇게 돼서 그 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5월달에 창립식을 해서 시작했는데요. 원래 목표는 올해 중에 이제 120개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과도 같이 지금 거의 뭐 한 8, 90개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면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아마 다 개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최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내년까지 계속 하면서 우리가 더 저변을 넓혀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 단체 여러분들 그리고 발제를 토론을 맡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개회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식은 간단한 1부 행사는 마치고요. 2부는 이제 우리 자장인 김원직 교수님께 사회생활을 예,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식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보다 밀도 있는 밀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발제자, 토론자 모두 협의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이승길 교수님, 아주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연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이주만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 끝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임무송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좋은 일자리 연구소 윤기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뭐 좌장으로서 또 이 세미나에 구성하는데 참여한 일원으로서 간단히 이제 이 세미나에 관련된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노사 관계라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 기업이라는 경제적 경제적 단위를 성장시켜 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1970년대 처음 시작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당시에 아마 서강대학교의 노동문제연구소가 하나의 시발이 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이러한 그 노동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무관심 속에 근로자들이 희생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노사 일체는 한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사 갈등 하에서는 어떤 기업도 생존하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동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사회보험으로서 복지제도로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마 고용보험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 94년도에 고용보험 도입됐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그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이유, 그러니까 뭐 상당한 그 저항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혹은 자영업자들인데 결국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은 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그 고용시장이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용자, 피고용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전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근로자 복지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보험 제도가 갖춰지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로자 보호 혹은 기업 복지가 사실상 거의 그 축출된 사라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들도 사실상 그 기업의 도움 없이 정부, 사회보험을 통해서 자신의 복지 문제, 생활안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노사 문제에서 혹은 근로자 복지 과정에서 그 손을 뗀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짐에 따라서 노사 관계는 극도의 갈등 관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그동안에 사라진 혹은 희석된 기업들의 복지제도, 근로자에 관련된 생활안정 및 복지에 관련된 제도를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근로자 복지 포럼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한 그 포럼이 만들어졌고요. 오늘 깊은 논의가 여러분 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제가 뭐 토론 사회자로서 혹은 토론의 일부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승길 교수님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10분만. 네, 괜찮습니다. 예,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에 맞춰서 이것도 사진 찍는 거죠? 네, 이지만 교수님, 임성 교수님 그리고 임기서 소장님 토론을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토론을 좀 이제 논의를 좀 깊이 가져가기 위해서 세컨드 라운드 형태의 토론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발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써야 되나요? 네, 마이크 쓰고. 마이크 되죠? 예, 방금 소개받은 저는 아주대학교 법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담당하는 이승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또 한선재단 거기서 고용노동정책연구회라고 있는데 그 회장을 좀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제 제목이 제가 민간 협력형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세미나를 처음 기획하면서 약간 고용 복지 차원에서 뭐가 좀 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세밀하게 해왔던 부분들인데 제가 사실 전공이 노동법 전공이어서 사실 학교에서 뭐 사회보장법 강의는 하긴 하는데 이 복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너한 부분으로 가기 전에 사실 지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지금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하면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또 큰 화두로 기후위기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적인 시대에 있어서 하여튼 기업 차원에서의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내지는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좀 고민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을 조망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국내 그 상황은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은 계속 유지는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연금 정책이 됐던 노동 정책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성격에 따라서 약간 정책들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 부분들 관련해서 인수위 관련해서 활동 저기를 보니까 그 당시는 좀 큰 담론들의 얘기들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생기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큰 틀에서 지금 얘기하는 뭐 개혁 얘기를 할 때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의 복지 부분들도 이 세 개 부분하고는 가지 쪽에서는 전혀 뭐 관련이 좀 그래도 있는 이런 영역이고 또 그 부분을 또 쉽게 가볍게 볼 그런 사항들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아마 토론하면서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토론 위해서 이제 기업의 실무자들하고 몇몇 분 계좌들이 좀 있어서 얘기 통화를 하면서 또 요즘에 이런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기업은 그냥 현상 유지라는 부분들의 감각은 갖고 있는데 새로운 복지 제도를 뭘 할까라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하나의 큰 변화라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들 그런 것들은 피부를 느끼는데 배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좀 잘 됐으면은 나름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종전의 제도들을 좀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기업이 악화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임금 자체를 손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복지 쪽에서 약간 혜택을 좀 줄이는 이런 방향성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큰 흐름에서 같이 여전히 기업 근로복지 관련돼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좀 나중에 회고내면서 쓰긴 썼는데 그 부분들은 좀 약간 넘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8페이지에 제가 하나 얘기한 것이 이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중에 복지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그것이 담보가 되려고 그러면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생산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여전히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연과 병행해서 근로자 복지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응하는 변화들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0페이지 이하에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라고 제목을 이렇게 다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근로자 복지 관련해서 그 사회보장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면 현행 우리가 이제 헌법상에 있어서 국가가 사실은 모든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그 기본권적인 것을 보장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국가는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중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헌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법에서 규정하고는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복지라는 틀 내에서 좀 더 이제 구분을 해보게 되면은 기업 근로복지가 어느 위치에서 있으면서 어떤 주체들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헌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변화된 사회보장 기본법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당연히 근로자도 포함된 개념이 있긴 하지만 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기본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법을 두고서 또 이제 세분화돼서 그 법 분류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 분류 종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좌측에 보면은 사회보장법 하는 입장하고 또 사회복지학 하는 입장에서는 이 학문적인 분류가 좀 틀리긴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헌법에서 얘기했던 기관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사회보장법을 얘기할 때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할 것은 사회보험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라면 4대 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저희들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서 5대 보험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기업을 상정하고 근로자를 상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사회보험 중에서 앞서 4개에 대한 보험에서는 일정 부분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점검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보험 관련해서 사실 이 구체적인 법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라는 차원들은 뭐 세세하게 얘기를 나누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가능한데 하나는 사실은 이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듭니다. 재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조성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아까 모든 국민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에 따른 사회보험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내는 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보험과 관련된 사회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대 제도를 처음 만들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그 재정적인 것들이 좀 안정되고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유지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이 요즘에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국가 부채라든가 가계 부채 뭐 등등 얘기를 하면서 국가 재정에 얘기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보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회보험 내에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것은 좀 얘기를 할 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것을 마침 이제 경제단체에서 한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4대 보험, 4대 보험료 등등 해서 5대 보험 얘기를 하면서도 얼추 한 총액이 한 152조 정도 드는 그런 저기에서 4대 보험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그 보험 성격에 따라서는 이제 기업하고 근로자가 아닌 그런 것도 있는데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얼추 한 124조 정도 2020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되고 전체 국민 부담액의 한 82% 그러니까 기업과 근로자가 전체 사회보험료의 82%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하나 좀 얘기하고 그 급여가 구체적인 액수는 한 124조 6천억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까 기업과 근로자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67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이제 기업과 근로자를 해서 각각 나누어서 얘기를 하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액수 그 자체가 한 54% 정도 되는 되기가 있어서 하여튼 기업이 하여튼 본인들의 이윤 중에서 일부는 사회보험료로 내는 부분들이 그런 액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이제 이 부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4대 보험이나 5대 보험으로 했을 때 이제 수익자들 또 받는 보험을 받는 사람들의 그 액수들이 사실 이제 보험료 받는 액수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보험 제도가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조세로서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 시스템이 또 변화가 가능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4대 보험 내지는 5대 보험 내에서는 사회 보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뭐 제도의 각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제도라든가 산재보험 제도라든가 해서 각각 신문에 언론에 보면 가끔 그 재정들이 좀 약간 위태롭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그럼 결국 그 위태로운 부분들이 없도록 하면서 기업 입장이나 근로자 부담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 내지 연금 개혁 그런 차원에서 같은 논의가 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법 제도라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개선은 돼야 되는데 정부는 바뀌었고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법 제도를 바뀌는 데서 이 국회에서의 지금 상황은 보통 여소야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다 협치가 통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제도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받았던 부분에서는
그 사회보험이라는 그 한 축 내에서 또 큰 틀로 말하면 이제 복지제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복지제도 내를 나누기를 사회보험제도, 아까 4대분의 5대 보험 얘기를 하면서 또 한 축에서 기업 내에서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에서는 뭐 기업 내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기업에 대한 것을 통해서 좀 재직 중이나 재직 외,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 복지제도가 약간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쪽에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사회보험료 외에 사실은 이제 퇴직하면서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그런 부담이 있고 4대 보험에 대한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복정 복리비, 아까 같은 것들이 이제 복정 복리가 되는데 그 외에도 법정의 복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휴가제도를 통해서 더 준다라고 하게 되면 대신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 대신 준다라고 하는 비용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20년 전에는 기업이 이 복리후생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법정 복리비 내지는 법정의 복리비를 통계적으로 좀 처리를 해서 비효율적인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 제도가 잘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돼서 하라는 부분들의 보고서가 현재는 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대적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제가 주제에 받았던 그 부분 관련해서 기업의 복지제도에 관련된 19페이지 부분 관련해서 이 기업 복지제도 관련된 것은 재직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 향상 그리고 이제 임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사는 부분에서의 자산 형성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기업에서는 그런데 또 어떤 역할들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면서 그를 위해서 생산성 중대라든가 수익 중대에 이런 복지제도가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개별적으로 그 퇴직금 제도, 우리가 이제 법정 퇴직금 제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퇴직급여 제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퇴직급여법이라고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퇴직금 제도가 이제 별도로 퇴직급여법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법정 퇴직금에 플러스해서 별도로 퇴직연금 제도를 좀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정책 방향은 아마 그쪽으로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연금 지금 기금 액수를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액수가 계속 나가는 저기보다는 쌓이는 게 많아갖고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고용노동부인데 다른 그 사회보험과 달리는 그 액수 이런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냥 원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관리를 하면서도 또 이윤을 좀 중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기법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자세하게 이렇게 저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근로자들의 만약에 이제 재직 중뿐만 아니고 퇴직 후에 있어서도 개인 퇴직연금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도 살펴보면서 또 기업 부담은 적절한지 아니면 과한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과 연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4대 보험 중에서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 60세 지금 이제 금년은 그것이 좀 연장이 돼서 운영마다 연장되는 와중에 63세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2033년에 다시 그것이 이제 65세로 연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현재 이제 기업 내에서의 정년제도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정년제도를 고령제 고용법에 의하면은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연금과 그 갭이 되는 크레바스 관련된 그 격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정책 과제에서 다양히 이제 정년 연장 문제의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제 연장을 하면은 방금 이제 얘기했던 뭐 임금 부분뿐만 아니고 퇴직금에 대한 이런 부분 제도들도 어떻게 설계하고
또 계속 고용에 따라서 그 각종 제도들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정년 55세에서 60세로 이게 연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조건이 없이 그냥 연령만 연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 제도를 연착륙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것이 제대로 연착륙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확실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65세 하면서 70세를 지향하면서 65세 정년을 거의 기업에서 99.9%를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는 가장 큰 그 법률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 그런 퇴직자 관련해서 계속 고용을 시키면은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하향해서 좀 낮은 떨어진 조건에서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가장 노사단체에서의 서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에 대한 문제들도 기업 복지라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제도 구상에서는 같이 고려가 돼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업 복지 제도에서 우리 사주 제도라든가 또는 개별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스톡 옵션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등등이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오늘 보고하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 내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하고 공동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 시행한 지는 한 18년 정도 이렇게 18년이 아니고 2000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이렇게 개정된 적이 돼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 보고 여기 발표 자료에는 하질 않았는데 우연히 이제 오늘 아침에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사내 공동기금 관련된 이 부분들 저기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이 사내 기금 자체에서 공동기금 자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규모 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원활청하게 하청기업에 대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이 공동기금 지원 사업들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일부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보건제 이렇게 갖고 일쪽에서는 그런 기금들을 조성해서 산업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복지에 관련돼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에 그 창 23페이지 보시면은 근로복지기금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도에 발표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은 요 기금이 이제 뭐 전체 기업 수 대비로 보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1000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내 근로기금이 당연히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만들어졌고 그 이윤이 좀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들을 그 기금화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원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된 것이 이제 공동 이쪽 그 기금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 기금화가 커진다라고 하면 훨씬 이제 지역적으로 산업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 관련해서 보니까 그 외국 사례 중에서 일본 사례가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센터에 그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기금들을 대체적으로 근로자도 부담하기도 하는데 기업도 일부 부담을 하면서 다시 세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좀 확대하면서 전국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 내에 머물지 않고 기업 외에 그런 복지 제도를 좀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저도 얼개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26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대통령 자문기구는 경사노위라고 하는 데서 저는 이런 사회보험 제도라는 기업복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을 좀 얘기를 할 때에는 노사정, 노사공 포럼에서 전문가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 내지는 공론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그 전에도 논의한 바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경사노위에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정부라는 것들이 이제 뭐 작은 정부도 있고 큰 정부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세계화라는 부분에서 또 신사회주의 얘기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2007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있어서 또 근자에 요즘에 미중 패권 뭐 이렇게 하면서 세계화 내지는 신자유주의 이런 교류 관련들이 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에서 지금 이제 또 국내 기업들, 뭐 다국적 기업도 있지만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관련해서 이 복지 제도 부분들도 한번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것인지는 기업마다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참조로 27페이지에 모 기업의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기업 사례이긴 한데, 이런 기업 복지를 임금 수준도 높지만은 되는 제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규모 있는 데에서는 근로자 복지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 머물리지 않고 전체 경영계 내지는 또 한 국가 내에서의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제로서 전체적인 그 우리 근로복지제도에 관련된 개론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상당히 그 오늘 우리가 논의 주제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토론 바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 우선 그 상세하게 그 민간협력형 근로복지 내용과 그리고 향상 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신 그 이성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그 우리나라의 근로복지, 특히 민간협력형 근로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경사노위의 역할과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그 민간협력형 근로복지 방안에도 상당히 기각이 되는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발표자분들 내용에 대한 그 토론이라기보다는 현 상황에 부합되는 그 토론자로서의 어떤 그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그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 시점이 제 개인적으로 지금 축소 경제, 축소 사회, 최근에 언론에도 축소 사회에 대한 얘기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축소 경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현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근 3, 4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경제 측면에서는 축소 경제에 진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전제로 제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이 말씀드렸듯이 축소 경제 사회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초저출산이죠. 20년 이상 1.3년 이하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그로 말미암아서 올해 약 5,200만 명, 사실은 2019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5,200만 명의 인구가 정점이어서 2070년 정도가 되면 3,800만 명 정도로서 인구의 27% 정도가 지금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많이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고령화 인력은 점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된 자료 32쪽을 보시면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고령 인력이 20%를 초과할 것이며 207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6.4%, 경제활동 인구보다도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부양해야 될 인구가 부양하는 인구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축소 사회의 추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뿐만 아니라 고령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성장에 인한 그 축소 경제는 32쪽 그 표를 보시면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202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2020년도의 어떤 그 마이너스 성장에 의한 기저효과로 말미암아서 성장률이 향상된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축소 경제로 진입했다고 또 해석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그 축소 경제 사회 시대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축복이 있죠. 아주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게 된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돈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액수의 부족,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은퇴 이후에 여생을 적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금전적인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보시면 연금 수급 기간이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2배 정도 지금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 데이터로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기대 수명이 70.7세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1년에는 83.6세, 올해 정도 되면 84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점에서는 은퇴 이후에 11년 정도 연금을 제공하면 정부는 균형 해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년 이상 연금을 지급해야 되니 과거보다 2배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서 정부는 국민연금 측면에서 재정 고갈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보다 정부는 이제 2배 정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죠. 반대로 개인은 납부한 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생애 총액 연금 액수를 받아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연금 납부자 대비 연금 수급자 간 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어린이는 부족한데 기대 수명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부양해야 될 고령 인력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일에서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비중은 점점점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연금 납부자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기간의 증가 그리고 연금 납부자의 감소로 말미암아서 현재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부터 57년 사이에 고갈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오늘 발표 내용인 근로복지를 어떻게 향상할 것이냐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전적 복지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재원이 부족하고 개인들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복지란 단어는 웰페어죠. 버스 티켓 할 때 페어라는 거죠.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금전적인 복지 제도에서 복지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웰빙 형태로서 다른 방법, 굳이 꼭 웰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웰페어로서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방식의 복지 제도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축소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재정 적자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장이라든지 재정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고용 부담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기업은 또한 이 고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금전적 복지 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다시 고도 경제 성장 시대가 온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처럼 3% 이상 이 고도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 제가 전제로 깔고 있는 축소 경제 시대에 걸맞는 근로자 생활 안정과 근로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시장에 있어서 지금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로복지의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내부에 있는 인사이드를 위한 정책이죠. 인사이드의 근로복지가 향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소득의 감소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득 격차는 궁극적으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 복지 정책 수립 시 노동시장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간의 격차 해소를 감안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오늘 발표자님도 발표하실 때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발표 초점은 노동시장 내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부족한 재원이 집중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저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소경제 시대에는 금전복지의 한계를 인정한 이후 그리고 금전복지 외적인 용어는 어떤 형태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는 고민하다가 웰페어니까 웰빙으로 행복, 안녕복지로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베스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최적점을 찾는 노력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토론문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림으로써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오래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욕구와 노동력 부족 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동시에 만족되는 최적 방안은 가능하면 오랫동안 일자리를 보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 노동시장 인사이드의 고용복지기금 자금을 집중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일자리 보존은 일부 근로자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조정 없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그리고 개인들이 납부한 우리나라면 퇴직연금이죠. 연금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국민연금이 혼합된 소득보존 모델로서 부족한 재원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기업과 정부의 혼합 모델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임금과 연금을 어떻게 혼합하여서 재직 중이나 재직 이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정책 혼합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34쪽과 35쪽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연금과 임금의 혼합 모델 역시 금전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금과 복지의 금전적인 혼합 정책 역시도 저성장 시대에는 그 실효성의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웰페어, 페어의 측면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향의 복지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금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선택권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죠.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서 나눠서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소득 격차 및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간의 방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정책으로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금전적 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힘든 저성장 시대에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비금전적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일 삶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면 근로 장소 선택 등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적 안정, 금전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일과 가정의 안정이죠. 그리고 행복 추진에 도움이 되는 비금전적인 복지 정책의 활성화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비금전적인 복지 정책은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 그리고 회사 몰입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충실성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방법은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비금전적인 복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고용 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양한 고용 형태나 유연한 근무 시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시간제든 상근직이든 균등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칙, 그리고 이와 같은 균등 대우가 법제화되는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근직, 정규직화와 동일한 임금 근로 조건, 그리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제와 상근직의 교환,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고용노동법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최대 복지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축소 경제 사회 시대에는 이와 같은 부분을 금전적인 복지 제도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부합하는 근로자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소득 보존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를 위한 임금과 연금의 혼합 모델, 그리고 이것이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간 협력형 근로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복지 중심에서 비금전적인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협력형 근로복지에서 필요한 재원의 부족 현상을 비금전적인 복지 제도로서 보완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밀도 있는 토론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돈으로 하는 복지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웰빙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네이밍을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업과 연금 모델, 임금과 연금 모델에 관련된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상 그 건강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이들을 우리가 축소 경제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토론의 요약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후에 다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임무송 숙명여대 계양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예, 임우소입니다. 발제문에서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의미,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나 기업복지제도 등을 소개하시면서도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 시기에 시적절한 발제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 입장에 공감하면서 저는 특히 제시해 주신 정책 방안 가운데서도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능하도록 OECD식 표현을 들면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또는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경쟁적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점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민간 사회보험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찬반이 좀 엇갈리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유의미한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주제 자체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근로복지 또는 우리 이정환 교수님이 주신 용어를 빌자면은 웰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근로자 생활 안정은 너무 금전적인 측면에 한정되지 않는가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진전시키려면 몇 가지 좀 보완 작업이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행 제도나 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승길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복지 실태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대안과 처방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오진을 해가지고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병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근로복지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이슈들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근로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만 복지와 관련해서도 근로자라 그러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우리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또는 양극화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의 기업복지와 중소기업 또 기업으로서의 조직적 실체가 좀 체계적이지 못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속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복지 수준을 보면 이제 완전히 천지 차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실태와 좀 거리가 먼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라는 좀 관점에서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와 연결해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특히 근로생애 주기,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에 취업할 때 그리고 재직하는 과정, 그리고 발제문과 이지만 교수 토론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퇴직 시기, 퇴직 후의 생활 안정 이런 것들을 좀 시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취업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의 근로유인, 취업 촉진 효과, 우리 액티베이션 활성화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고용 촉진 메커니즘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현재의 복지 문제 또는 고용사회에 따라 제기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고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보다 많다. 그럼 누가 일하라고 하겠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보험 제도에 있어서 복지 수급자의 취업 유인책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로 취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고용 서비스도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주만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임금 일정 연령 이후에 임금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소득 개념을 제도적으로 좀 더 잘 설계해서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 사회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근로유인 효과를 염두에 둔 것들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 재직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의 역량과 시장 메커니즘, 수요와 공급 원리라고 할까요? 가격의 신호기능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지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우리 같은 경제 수준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우선 해결하고 거기에 더해서 복지 또는 웰빙을 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현재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채권 보장기금, 다시 말해서 임금지불 보장 제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형사처벌에 의존해서 임금지불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고 좀 실무적으로 보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과 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좀 통합하자는 제안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같은 중재기구에서 요즘 ADR 해가지고 대안적 분쟁조정제도가 학계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임금 분쟁에 대해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좀 적용을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금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인턴도 스펙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일 경험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일 경험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가에서 뭐 공짜 복지 해주는 것도 없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내가 취업해서 임금을 받으면서 내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데 취업으로 하기에는 강이 너무 폭이 넓고 깊다,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금소득만으로 지금 청년들이 저축해가지고 전세방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좀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이렇게 옮겨 다니더라도 그것들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자산이 좀 쌓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숫자로 보면 99.9%라고 해요.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80%라고 하는데 80%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뭐 기업복지 또는 공동복지를 지원한다는 건 사실 표도 안 납니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이걸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투자 효과가 효과적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요즘 산단 대개조 정책 같은 것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좀 밀집된 지역 그리고 지원이 절실한 업종
형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아주 제대로 된 복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타 지역이나 업종으로 확산시키는 그러한 전략, 동심원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제가 다른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공동구매처럼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글쎄 이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 좋을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플랫폼에 조금 어떤 지원 제도 같은 거를 얹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눠본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퇴직 단계에서는 오늘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시급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것이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지금 퇴직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퇴직 일시금 제도와 연금 제도를 병립해 놓고 있는데, 지금도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퇴직 일시금을 선호하거나 연금을 가입했다가도 일시금으로 중간에 정산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2층, 3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은 연금을 의무화하면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복지하면은 국가가 해주는 것 아니면 뭐 기업이 해주는 것, 이런 이제 논의가 주를 이루는데, 저는 노동조합의 건설적 역할도 같이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일본 노조에서 USR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하청 간의 격차가 크고, 또 지금은 청년 MZ 합니다만 청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간 격차도 크고, 또 고용 형태 간 격차도 결국은 세대나 원하청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취약한 노동자들과 복지를 공유하려면, 성과를 공유하려면 역시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런 상생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다양한 폭넓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후 문제, 그러니까 그 상층 보장에서 이제 고령 노동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것도 우리가 좀 좋은 워딩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에이징 워커즈 뭐 이렇게 하든지 좀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층 보장 시스템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생활 안정에 관련해서는 자산 형성제도인데, 그 선진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 20세 이제 사회에 나와서 부모들이 아주 강하게 이 퇴직연금의 적립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실제로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다 보니까 언뜻 30세에 이미 뭐 100만 불 그 자산을 형성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다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 30이면 결혼도 못하고 안 할 것 같은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퇴직할 때가 되면은 자녀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선진국의 성인 근로자들은 20대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50세가 되면은 이미 자기 노후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그 근로자들 라이프타임 패턴을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기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발제문 잘 들었고요. 그 발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그 이재만 교수님이나 그 이무성 교수님의 어떤 양극화 부분, 기업 복지를 추진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부분 이런 것도 저도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 지금 그 이제 발제문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만큼 한국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위해서 기업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재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결국 기업 복지를 하게 되면은 대기업 정규직은 더 좋은 복지를 갖게 될 것이고, 비정규직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당히 또 복지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했을 경우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김승욱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이냐 정부냐, 마켓 코리아냐 소셜 코리아냐 했을 때 옛날에는 마켓 코리아를 강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게 같이 융합해야 될 그 정도의 이제 수준에 오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도. 그래서 복지와 어떤 성장이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사실 그 뭐 현대차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삼성 같은 데는 엄청난 그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 뭐 학교 자녀 학비라든가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기업 내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임금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걸 기업 내 복지를 강화했을 때 그런 지불 능력 없는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이걸 어떤 식으로 메꿔 나갈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 제도의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대선 때 이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는데, 소득은 아니지만 기본 서비스 같은 그저 이 북부에서 뭡니까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데서 십시오는 기본 서비스 그 제도 정도는, 그러한 사회보장 제도는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돈으로 놀아주는 것부터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그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본 서비스가 결국 보편적 복지 제도 같지만은 오히려 불평등을 많이 그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어떤 사회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느끼는 그 기본 필요의 충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는 앞에서 이제 지적했듯이 양극화만 이렇게 심화시킬 뿐 불평등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 이재명 후보는 전에도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청년한테는 전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한테는 100만 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불평등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이 재정 악화만 초래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 대안으로서는 기본 서비스가 필요한데 기본 서비스는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공 서비스 형태로 무료 또는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형 복지제도이다. 모든 사람이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 이 제도는 이제 그 런던 대학의 세계번영연구소가 2017년도에 제안한 건데 영국의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해라 해서 내놓은 제도인데 지금 스웨덴이나 북부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서유럽에서도 이게 보편적으로 좀 도입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퍼주기 정책을 뭐 민주당이나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본 서비스를 지금 이제 이쪽 그 복지학자나 이쪽을 그 정부에서도 복지부라든가 뭐 고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거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 기본 서비스를 한번 도입을 할 필요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 서비스 목표는 이제 공공재로서의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로 교육과 보건의료, 보육 등과 같은 기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 음식, 교통, 정보, 법률 등의 영역에서 양질의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비용을 크게 줄여 삶의 질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서비스가 이제 그 권력의 중앙 집중화, 그리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는데, 요거는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차츰 이런 논의 과정에서 해소를 해 나간다면은 지금 사회 양극화 문제라든가 임금 양극화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어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한번 논의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 서비스의 로의 그 근로자 복지의 그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 대단히 발표한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마 그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혹은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의 그 토론 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승길 교수님 지금까지의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 발전은 별 내용이 없었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의 토론이 굉장히 세목세목에서 큰 틀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이주만 교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뭐 축소 경제 내지는 축소 사회라는 담론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들이 좀 담론으로서 많이 이제 공론화가 돼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현실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제에서 여러 가지 그 법제도 관련된 오늘 복지 관련된 부분 외에도 많은 얘기들을 할 거리가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들 그 베이비 부모들 저희들한테 보면 이제 노후 관련된 부분들은 국민연금 되면은 뭐 좀 해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을 좀 개인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수령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부분에서 이 복지라는 것이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그 수준과 그것이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인지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종목적으로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개인이
아니면 기업이 아니면 사회가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누가 그것을 좀 자신 있게 얘기했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복지제도에 대한 회생 자체가 여러 가지 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뒤늦게 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경제 성장을 그나마 유지를 했는데 그럼 이 고도 성장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아직도 7%, 9%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1%, 2% 내에서 2%만 유지해도 이거 괜찮은 거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위기에 관련된 이런 담론들도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내지는 고용시장 얘기할 때 저도 이제 노동법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일단 취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퇴직할 때까지 그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노동시장 얘기 나오면 노동시장이 인사이더 있고 아웃사이더가 있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아웃사이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원들이 많아졌을 때는 이게 전체적인 노동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이거 부분들도 같이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이 복지 논의를 할 때 같이 또 논의해야 되겠다는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본 사례나 유럽 사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얘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부분들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냥 비율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일본 사회에서 만약에 34만 원 정도, 우리 돈은 한 3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준 부분들도 외국 제도를 논할 때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 제시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제도론적인 관련해서 그 균등 대우 문제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도 큰 담론으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그것을 이제 헌법적으로 아니면 개별 기본법에 아니면 그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고령자가 됐던 아니면 여성이 됐던 여성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을 개별 특별법으로 하지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것이 균등 대우로 갔을 때 이것은 이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하고 개념적인 것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담론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무성 교수님이 사실 아기 전에 토론문을 미리 주셔서 읽어 이렇게 보고 저는 사실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한 10개 정도 해주셔갖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짧은 토론문 중에서 많은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은 좋은 정책 대안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 모든 근로자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 아까 기업 내지는 근로복지 개념 자체가 사실 개념을 얘기할 때는 그 좁은 개념도 있지만은 넓은 개념도 보통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특성에 따라서는 아마 이제 모든 것을 좀 아울러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복지라는 부분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이제 대상으로 보면 장애인이 됐든 여성이 됐든 고령자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그 태생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또 논의될지 이런 것들은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그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고용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쓰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용과 취업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자체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고용을 얘기하면서 취업이라는 것은 그 업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면서 그 배우라는 부분, 초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 그래서 이제 계속 고용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배우를 종전보다는 좀 낮추어서 해도 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취업이라는 그 말을 강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구분 없이 쓰는 것들이 좀 그 국가마다의 그 문화적인 배경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국가마다의 그 배경들, 문화적이 됐던 뭐 정치적인 사회적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안했던 정책 제안들 관련돼서 저는 조금 이제 이게 퇴직연금 의무화 부분 관련해서 제가 퇴직연금 하시는 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현재 퇴직연금 제도 이거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일부 하면서도 지금 이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은 이게 현재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뭐 은행이 됐던 뭐 증권회사가 됐던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른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낮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또 그 수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게 담보가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 제기들이 좀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할 때 국민연금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눈 두고 보고 있는데 사실 다른 거 외에 이 퇴직연금들도 굉장히 정말 해당되는 부분이 전 국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걸 좀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도 한편에서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윤기설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런 부분들 앞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짧은 문장으로 전체적으로 압축적으로 좀 드러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이 성장과 복지라는 부분들이 융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 거라는 그런 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이런 의식은 확신은 않는데 기업 복지를 저는 확대하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이렇게 현실이 이렇다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아까 이제 4대 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은 기업이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재정 운영을 봤을 때 결국 적어지면은 더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될 것이고 그에 이제 기업 복지라는 것은 기업 규모마다 다른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그 개별적인 의사관계에서 있는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역시 임금 수준이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얘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일단 소개는 했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소셜이라고 이렇게 코리아 융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주의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제 소셜이라는 그 부분들을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 상태가 물론 이제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소유시라는 부분들에 대한 만약에 가치 개념적인 그런 것을 논의할 때는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더 따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 헌법적인 이런 태생 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할 때 독일이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독일 자체의 시장 경제는 사실 사회적인 시장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 조항 관련된 헌법 119조 관련된 부분의 교육 과정 등등 하면서 이게 이제 경제 민주화, 사회적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한국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걸 평가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헌법학자 뭐 이런 법학자가 아니고 경제학 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그런 논의들이 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얘기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과 복지를 융합해서 좀 좋은 긍정적인 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것은 좀 더 많은 담론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기본소득 내지는 기본 서비스 관련해서는 개념은 조금 이해하면서도 기본 서비스라는 것은 뭐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가 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보충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좀 재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라는 관련해서 교육, 보건, 보육, 주거, 음식, 교통, 정보, 이게 굉장히 다 인프라적인 전체적인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오늘 얘기가 이제 기본 서비스 대안으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복지 제도 논의할 때 하나의 담론으로서 또 얘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하여튼 저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싶은데요. 사회자로서 소셜 웰페어 문제를 그 웰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같은 개념에서 그 웰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웰 서비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베이직 서비스인데 베이직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웰 서비스를 통해서 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에는 그냥 제너럴 서비스였는데 보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워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웰 서비스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노사 적대 관계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세미나의 그 직간접적인 직접적인 목표라고 보면 노사 일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복지를 통해서 그것 없이는 우리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노사 일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근로자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 다음 세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언론에서 오늘 언론 참석해 주셨는데 언론은 항상 무엇을 보도를 했냐면 노사 갈등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머리띠 두르고 노사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 세대들은 마치 자기가 사회에 나가면 투사가 되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좌절한 젊은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그 노사 적대화의 대열에 실제로 서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위 지금 나오는 투쟁적 노사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그 모든 그 언론 보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노사 갈등부터 나오거든요. 그 2세들이 배웠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이슈는 세대 간 갈등과 원하청의 문제인데 원하청에서 하청 관계는 사실상 그 청년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보이스가 그 우리 사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들의 관점, 그들이 우리 사회를 담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이스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세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노후, 그 임금소득과 연금소득과의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기간들, 건강 문제라든지 그들의 욕구가 계속 연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 부분은 아마 그 인사이더 문제와 아웃사이더 문제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가지 문제만 오늘 뭐 짧지만은 다시 한번 그 토론자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그 토론의 순서 거꾸로 윤기서 소장님 먼저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이제 넋을 놓고 있었는데 없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소셜 웰 서비스라고 제가 잠정적으로 했잖아요. 웰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는 언론에서 많은 활약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그 노사 적대적인 그
그 분위기를 언론이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2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웰 서비스는 글쎄요. 아까 저는 이거를 그 뭡니까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웰 서비스라고 워딩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웰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를 웰 서비스로 하고 웰 서비스라는 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그런 나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네, 복지 같은 거를 아니 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 뭐 교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를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래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국가가 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웰 서비스라고 이렇게 그 뭡니까 기본 서비스 웰 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돈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이재명식 그 기본소득으로 이게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 양극화라든가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데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지원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재정이 많이 들고 중앙 집권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제 이게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각종 그 포주기식 그 포퓰리즘 정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정치권에서 남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기본 서비스를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좀 논의를 하면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사 적대적인 노사 관계가 우리 2세는 사실은 2세 이거 뭐 TV에서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이런 거 본다고 사실 저는 2세가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87년 이후에 노동운동이 이렇게 이제 노사분기가 건물처럼 터져나가는데 그럼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대기업 같은 데는 불법 파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파업 건수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이제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좀 새로운 부분에서 좀 많이 분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2세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아마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상당히 투쟁적이고 전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 노동운동가들 만나면은 당신네 노동운동은 아주 상당히 에너지가 넘쳐서 아주 상당히 부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 이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김영원 위원장은 한 10년 전쯤에 했죠. 노조위원장은 3, 4년 전쯤에 했나? 사회적으로 무슨 취급받는다 그러죠?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이 안 좋은 취급을 받는 이러한 노동운동을 우리 이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바꾸겠다 이러면서 사실 노동운동이 많이 이렇게 그때는 자기 고백도 하고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노동운동이 거의 무추도 세력으로 이렇게 뜨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은 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적 대화라는 것 때문에 우리 노사정 경사노위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당히 그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그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타협이나 합의를 통해서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 대화를 라는 이제 그 어떤 협상 그 이제 멍석을 깔아놓다 보니까 노동계가 정부가 너무 이 대타협이라는 이 모양새만 자꾸 이렇게 이제 이 모양새를 통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동계가 볼 때는 우리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구나. 정부가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이 사회적 타협을 국민들한테 어떤 하나의 그 저거 이 보여주기식 그 뭘로 이렇게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이 노동계가 엄청나게 이제 이 파업은 많이 줄었지만은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노동계의 영향력이. 그래서 조금만 노동계가 자기의 어떤 그 뭐 희생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되거나 약간 희생이 된다고 판단하면은 일단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로시간 그 개선도 사회적 대화로 이렇게 넘겼는데 정부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노동계가 그러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걸 노동계 양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개혁은 타협을 통해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마크롱 개혁이든 하르츠 개혁이든 대처 개혁이든 모든 나라의 개혁이 타협을 통해서 하는 건 없는데 지금 이제 이 근로시간 개편을 그건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를 사회적 대화로 넘겼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림이 뭐가 나왔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세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이 적대적 노사관계 이런 부분은 이 잘못된 부분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통해서 법과 원칙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잘못된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는 법을 위반했을 때 이게 법과 원칙으로 하니까 노동운동이 이게 제대로 자리가 잡히는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줘야만 잘못된 그 노사 갈등이 생기지를 않고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게 안정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좀 이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법과 원칙대로 하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없어요? 저는 이지만 교수님한테 좀 그 의견을 여쭌다기보다 생각을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할 얘기를 때는 묻지 마세요. 간단해.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오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런데 일본의 임금과 연금의 혼합 소득 모델을 한국에 어떻게 좀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키려면 지금 뭐 용어가 정년 연장이니 계속 고용이니 연금 수급 연령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데 생산적인 기여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없습니다. 네, 없으세요? 그럼 더 추가적으로 이 교수님 말씀하실 내용 부탁드립니다. 맞았고요. 다만 아까 노사관계 적대 갈등 이런 거 관련해서 한 30년 전에도 노사관계 문제 뭡니까 그러면 서로 노사간의 불신이다 이렇게 했고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노사관계 역시 불신 이런 얘기가 돼서 세월이 지나도 이건 참 다른 담론으로 이렇게 얘기가 좀 쉽지는 않구나 하고 그 초반이 약간 효과가 났던 게 이제 지금 법과 원칙대로 되니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좀 담론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저 법과 원칙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 용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노사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에 노사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내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이번 적에서는 그 단어가 워딩이 노사법치주의 이런 부분들이 그게 적절한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한번 그 법과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그 담론으로 얘기할 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기업복지제도의 정부가 강화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기업들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기업들에 대한 거부감은 결국 근로자들에 대한 거부감, 기업의 거부감이 되는 거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아울러서 근로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 정부나 혹은 근로자들의 그 생각들이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비근한 예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문제인데 목적은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노사 간에 그럼 근로자는 죽어도 되느냐라는 그러한 그 이제 역논의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러한 그 단초들이 결과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 아까 임 교수님께서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로복지공단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정부 정책의 거버넌스의 문제들까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토의는 전체적인 담론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참여하신 단체들에서 함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수옥 교수님 말씀 맞춰주시면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치 마지막 총평하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의 전문가들 귀한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좀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을 잡았습니다. 사실 근로자 복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한 60년대에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이 아주 열악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양극화 때문에 아주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3D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저 근로자 복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봤을 때 이제는 근로자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사회 전체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근데 오늘 이제 문제의 초점이 근로자 복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근로자 복지 이슈보다는 정말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하는 이슈가 더 강조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만 지금은 실업자 문제나 젊은 이들 또는 노약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 그래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를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더 그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지를 가끔은 기업들이 뭘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내가 젊었을 때 했으면 이제 노후도 보장되는 이런 식의 관점을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금이 됐던 기본소득이 됐던 이 나라에서 주는 거고
또 우리 사주가 됐던 스톡옵션이 됐던 게 기업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기업이 부담하면 기업이 망해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복지, 뭐 퇴직연금 이거는 근로자들이 자격으로 17받으면 내서 또 어떻게 보면 기업과 근로자 같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아까 노동조합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임무성 교수님이 하셨는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그것까지 해주시기만 한다면 너무 좋죠. 아무튼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 연령층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유년기나 노약자 시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지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 못하는 사람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나라가 됐던 기업이 됐던 근로자 자신이 됐던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노사일치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설득해야 될 게 결국은 생산성의 향상이 결국 근로자 복지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성장과 복지가 융합이 돼요. 우리 윤기설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복지를 단순히 양극화 해석에다 두기보다 성장을 잠식하지 않는 복지 이런 식으로 가면 성장과 복지가 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만 좋은 노동자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고 스위스는 좋은 직장인 사업가 양성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기관에서부터 좋은 취직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언젠가는 은퇴하고 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은퇴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퇴직자들이 오래 고용되고 뭐 나라에서 한 푼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평생 전문적인 영역에서 크게 높은 영역이든 낮은 영역이든 일을 했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에 나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 이거 강화하는 것이 성장과 복지가 융합되는 것이고 노사 일치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프로에 두 분 간단하게 조 교수님 포함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까 법과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철 파업할 때 지하철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준법 투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비준법 운행을 했다라는 자기 고백인 것 같아서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무서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복지 또는 뭐 노동 서비스인데 전체적으로 이걸 지금 좀 총체적으로 뭘 좀 만들어내는 거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이제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금 전에 김정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용어를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포용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포용성장의 핵심은 복지에다가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포용성장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근로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런 측면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냥 포용 이러면 그냥 이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의안이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청년이 빠져가지고 이게 우리 관례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으로서 소감의 의견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전달해주면은 이것으로 진짜 마지막 세미나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MZ세대, Z세대인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와서 좀 놀랐던 건 아까 김원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노사 간의 투쟁적인 관계가 2세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좀 놀랐던 게, 저는 2세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청년층이 노동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개인적인 피해에 관심이 있지만 이거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투쟁을 하는 거에서는 이전에 비하면은 많이 좀 관심이 줄어들고 이제 좀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2세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저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좀 무관심한 기조가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점이라 좀 놀랐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2055년, 57년쯤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고갈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뒤긴 하지만 그쯤 되면 저도 거의 60이 다 돼가는 나이라서 이제 그 청년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내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해서 일을 하지만 집 한 채를 마련하지 못하겠고 미래의 연금도 못 받고 나의 생활이, 나의 노후가도 불투명한 데서 오는 좀 절망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복지나 생산성 그리고 이제 축소되는 경제에서 좀 균형점을 찾아서 계속 청년들이 이제 미래 노년층이 될 청년들도 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정말 열띤 발제와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한 이슈로 함께 다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